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어, 이제는 제법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사는 곳에는 정말 털 양말을 꺼내 신어야 할 정도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도 찾아왔고, 진짜 올해는 제대로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지 제 머리와 마음속이 그 누구보다도 바쁜 것 같아요. 어, 저는 가을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면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태까지 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어떠한 임팩트를 남에게 주었고, 어, 현재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마 이맘때쯤이면 모두들 자신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로 미디어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도 다시 오프라인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면 흔히들 말하죠. 현타가 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기분이 들면서 과거, 현재, 미래,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 그리고 또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제 점점 더 외로워지지만 또 일은 열심히 하면서 살죠. 뭐 내가 멈춰 있다고 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그러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좀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또 인간의 마음이란 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찾고 싶어지고 자아를 찾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와 희망이 또 마구마구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 읽으면 참 좋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심리학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정신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출생의 유대인 정신과 전문의였고 로고테라피를 탄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로고테라피를 설명하자면 인간 개개인의 주된 삶의 동기부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을 해주죠. 그러므로 흔히들 말하는 디프레션,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anxiety,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삶의 의미와 삶에 대한 의지를 찾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로고테라피가 탄생된 시발점은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지낸 세월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람이 처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많은 수감자들의 죽음도 목격하고 그리고 이런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을 그 상황 속에서도 프랭클이 들려주는 로고테라피의 개념풀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챕터 몇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은 영혼의 자유이다. 살아야 할 이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이 말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위생학적 치료를 하려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수감자들을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목표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 슬프도다.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여.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했고, 더 나아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제들, 즉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사람.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리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때에는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각각의 상황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단 하나만 있는 법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